저는 박만수입니다. 평생을 오븐 앞에서 보낸 사람이고 28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빵을 구워온 동네 빵집 사장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가게 불을 켜고 밤이면 제일 늦게 문을 닫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 작은 12평짜리 가게에서 두 아이를 키웠고 아내와 함께 평생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들이 던진 한마디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5억 원을 모두 쏟아부은 100평짜리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결국 저를 파산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한 달에 3,200만 원씩 타들어가는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빵 굽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20살에 동네 제과점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배웠습니다. 밀가루 반죽하는 법, 오븐 온도 맞추는 법, 발효 시간 재는 법, 그 모든 걸 손으로 익혔습니다. 제 손에는 화상 자국이 가득했고 손톱 밑은 늘 밀가루로 하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따끈한 빵이 오븐에서 나올 때 풍기는 그 냄새, 손님들이 한 입 베어 물고 미소 짓는 그 표정이 제게는 보람이었습니다. 28년 전 저는 처음으로 제 가게를 열었습니다. 12평짜리 작은 매장이었지만 그곳은 제 꿈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하고 크림빵과 단팥빵, 소보루빵을 구웠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늘어났고 동네 사람들은 저희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 들러서 크림빵을 사가고 퇴근길 직장인들이 식빵을 사가던 그런 소박한 가게였습니다. 그렇게 28년을 버텼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었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불을 껐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늘 옆에서 저를 도왔고 두 아이는 그 작은 가게 뒤편 주방에서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가게 테이블에서 숙제를 했고 작은 딸은 식빵 냄새를 맡으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은 단단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큰아들은 스타트업이라는 회사에 취직했고 작은 딸은 회사에 다니며 자기 앞가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제가 평생 빵을 구워서 모은 돈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씩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통장에 모아둔 5억 원은 저와 아내가 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그 돈이면 작은 가게를 정리하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들은 오랜만에 들른 가게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 좁은 골목에서 평생 언제까지 단팥빵만 구우실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아들은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몰랐겠지만 저는 그 순간 뭔가 제 인생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28년 동안 12평짜리 가게에서만 살아온 제 자신이 문득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태블릿을 꺼내서 저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였습니다. 100평이 넘는 넓은 매장에 천장까지 닿을 듯한 유리창이 있었고 대리석 카운터와 감성적인 조명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빵을 먹는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솜씨면 이런 거 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요즘은 이런 감성 베이커리 카페가 대세예요.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해보시면 어때요? 만수당 베이커리 괜찮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동안 작은 가게에서만 살아온 제가 이제는 큰 무대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실력을 믿어왔습니다. 제가 구운 빵은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는 소리를 들어왔고 손님들은 늘 저를 칭찬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12평짜리 가게에서만 머물러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저녁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우리 나이가 이제 50 넘었는데 큰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요? 그냥 지금처럼 조용히 사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아들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우리 실력이면 할 수 있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100평짜리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고 매출이 몇 배로 늘어나고 저는 성공한 사장이 되는 상상을 했습니다. 아들도 저를 자랑스러워할 것 같았고 동네 사람들도 저를 다시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장에 있던 5억 원을 모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은행 대출 2억 원을 더해서 총 7억 원으로 100평짜리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렸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실력을 믿었고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이 그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준비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상권 좋은 곳에 100평짜리 매장을 계약했고 인테리어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했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외관, 대리석 카운터, 원목 바닥, 천장에 매달린 감성 조명, 핸드메이드 의자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탈리아산 커피 머신은 3천만 원이나 했지만 아들은 그래야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8년 동안 작은 가게에서만 살던 제가 이제 100평짜리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사장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SNS 마케팅을 준비했고 인플루언서를 초대해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빵을 구웠고 오픈 당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유리벽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빛이 가게 전체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고 젊은 사람들은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만수당 베이커리라는 해시태그가 쏟아졌고 SNS에는 저희 가게 사진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매출은 53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는 하루에 많아야 10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5배가 넘는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들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작은 가게는 잊으세요. 이게 바로 아버지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28년 동안 골목에서만 살던 제가 이제는 큰 무대에서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첫 일주일은 기적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매일 매출이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저희 가게를 감성 베이커리라고 불렀고 SNS에는 계속해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장부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만 가면 1년 안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여전히 좋았지만 통장에 남는 돈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부를 다시 펼쳐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월세가 1,200만 원이었습니다. 상권 좋은 곳에 100평짜리 매장을 얻으려면 이 정도는 내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계약했지만 막상 매달 1,200만 원을 내려니 숨이 막혔습니다. 작은 가게에서는 월세가 2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6배나 되는 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작은 가게에서는 저와 아내 둘이서 모든 걸 다 했지만 100평짜리 대형 카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직원을 뽑아야 했습니다. 호텔 출신 셰프를 고용했고 홀 직원 6명, 주방 보조 4명, 매니저 1명, 청소 인력까지 합쳐서 총 14명이 일했습니다. 한 달 인건비만 1,900만 원이었습니다. 식자재비는 한 달에 1,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대형 카페를 운영하려면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들어야 했고 커피도 고급 원두를 써야 했습니다. 크루아상, 바게트, 마카롱, 케이크까지 만들려면 재료비가 엄청났습니다. 작은 가게에서는 단팥빵, 크림빵, 식빵 몇 종류만 만들었지만 이제는 메뉴가 20가지가 넘었습니다. 전기세와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00평짜리 매장에 에어컨을 돌리고 조명을 켜고 커피 머신과 오븐을 돌리면 한 달에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작은 가게에서는 5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그 8배가 되는 돈을 내야 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월세 1,200만 원, 인건비 1,900만 원, 식자재비 1,300만 원, 전기세 및 관리비 400만 원, 합계는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최소 4,800만 원은 벌어야 본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루에 160만 원씩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첫 달에는 평균 매출이 하루 400만 원 정도였으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부터 손님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SNS 유행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열기가 식었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새로운 가게를 찾아 떠났고 단골 손님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가게 뒤편 임시창고에서 굳어버린 크루아상 5박스를 발견했습니다. 만져보니 딱딱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크루아상은 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셰프를 불렀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까지 다 버려야겠네요. 셰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손님들은 하루 지난 빵 냄새만 맡아도 알아요. 이런 걸 진열하면 바로 SNS에 올라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만든 빵은 이틀이 지나도 맛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는 하루 지난 빵도 할인해서 팔았고 손님들은 그걸 기꺼이 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만 지나도 버려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버린 빵이 86만 원 어치였습니다. 3달째 되던 달 평균 매출이 하루 3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매출은 9천만 원이었고 지출은 4,800만 원이었으니까 4,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은행 대출이자 800만 원을 빼면 3,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나마 조금 남는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조금만 더 줄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하루 평균 매출이 200만 원으로 떨어지면 한 달 매출은 6천만 원입니다. 지출 4,800만 원을 빼면 1,2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대출 이자 800만 원을 빼면
고작 4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남는 게 400만 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손님이 더 줄어들면 적자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루 평균 매출이 150만 원으로 떨어지면 한 달 매출은 4,500만 원입니다. 지출 4,800만 원을 내려면 3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출 이자 800만 원까지 더하면 한 달에 1,1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밤마다 장부를 붙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앉아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매출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달이 되자 평균 매출은 하루 16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매출은 4,800만 원이었고 지출도 4,800만 원이었으니까 딱 본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 800만 원을 내야 했으니까 실제로는 800만 원 적자였습니다. 저는 통장에서 800만 원을 빼서 은행에 이자를 냈습니다. 다섯째 달 매출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130만 원이었고 한 달 매출은 3,900만 원이었습니다. 지출 4,800만 원을 내려면 900만 원이 부족했고 대출 이자 800만 원까지 더하면 1,700만 원 적자였습니다. 저는 통장에서 1,700만 원을 꺼냈습니다. 여섯째 달 매출은 하루 평균 11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매출은 3,300만 원이었고 지출 4,800만 원을 내려면 1,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대출 이자 800만 원까지 더하면 2,300만 원 적자였습니다. 저는 통장에서 또 돈을 꺼냈습니다. 일곱째 달 평균 매출은 하루 1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매출은 3천만 원이었고 지출 4,800만 원을 내려면 1,8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대출 이자까지 더하면 2,600만 원 적자였습니다.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덟째 달이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억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5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1억 원도 안 남은 것입니다. 8개월 만에 4억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한 달 평균 5천만 원씩 날아간 셈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가게에 와서 장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보죠. 광고를 더하면 손님이 다시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광고비를 더 쓴다고 해서 손님이 늘어날 보장이 없었습니다. 이미 SNS에서는 저희 가게가 식어버렸고 젊은 손님들은 새로운 트렌드를 쫓아 떠났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가 함께 결정한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라는 걸. 저는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면 남은 돈마저 모두 날릴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에게 폐업을 알렸고 모두를 해고했습니다. 셰프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직원들도 아쉬워하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월급을 주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100평짜리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8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5억 원으로 시작해서 4억 원을 잃었고 은행 대출 2억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1억 원으로 대출 일부를 갚았지만 여전히 1억 원이 넘는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은 모두 사라졌고 저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100평 매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벽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손님들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적자가 찍힌 장부를 펼쳐들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8년 동안 작은 가게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단 8개월 만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믿었던 것도, 제 실력을 과신했던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소박하게 사는 게 행복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큰 무대에 서고 싶다는 욕심이 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일을 해야 하고 노후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제 선택이었고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니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걸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